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지난주 67화 레베카 편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파일을 바꿔 끼웠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들으신 분들은 실수를 다 들으셨겠죠. 하지만 이후에 들으신 분들은 이상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톡토로 분들이 보내주신 소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소리가 겹치는 그런 방송 사고가 있었죠. 불상사가 있었죠. 사실 예견된 실수였습니다. 어째서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째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녹음실을 예약해서 할 때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잖아요. 네. 핑계가 안 먹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가지, 저녁에 가지, 이것만 먹고 가지 이러면서 점점 늦춰져서 녹음을 일요일 밤에 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는 또 저희가 미리부터 잡아둔 약속이 있어가지고 편집하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우리 프로듀서 김씨 존스에게 작업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부족했죠. 네. 그래서 초치기 편집을 우다다다 해서 바로 업로드를 했는데도 사실은 거의 새벽 1시가 돼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시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쫓기듯이 일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편집할 때 여러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이 통째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제가 놓친 거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저의 실수고요. 들으실 때 이어폰으로 들을 때 소리가 섞여서 너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업로드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사실 업로드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편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화요일 안에는 올리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자정 업로드를 저희가 지켜왔죠. 몇 번을 제외하고는.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올라가고 어떤 날은 아침 8시에 올라가고 했다면 사실 화요일 업로드라는 것 안에서 저희가 조금 자유로울 텐데 대부분 화요일 0시 업로드라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톡토로 분들도 30분 1시간이 늦어지면 여들톡 안 올라오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0시 업로드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들로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되도록 화요일 아침 출근하실 때는 들으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톡토로님들은 세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출근 시간 기준입니다. 저희가 심지어 월요일 출근하실 때 듣도록 잘못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그랬었죠. 부산 여행을 작년에 갈 때 업로드 예약을 잘못 걸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의 실수고요. 시간이 부족하게 조절을 잘못했던 것도 저희가 그런 거니까 실수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별개로 그날 약속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그날
예상치 못하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선우 씨, 우리 이 이야기를 좀 해둬야겠어요. 저희가 2화 40대의 인생도 꽤 괜찮아 편이랑 또 12화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얘기하면서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내보낸 적이 있었죠. 그랬죠. 저희는 이제 40대 후반이 되려다가 지금 다시 중반으로 돌아왔죠. 나이가 한 살 깎여가지고. 46세인데요.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완경 이행기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완경이 되고 나서 이제는 완경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되겠지만 이런 걸 겪는 중간에 요즘은 증세가 이렇더라 라고 하는 상태를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대비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둘까 합니다. 네. 폐경 또는 완경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나오던 생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 5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접히는 그런 식의 변화라고 해요. 근데 저희도 둘 다 최근에 이제 완경 이행기에 접어들었구나라고 느낀 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있던 생리가 이제 2달 만에 찾아오는데 이게 2달 만에 하다 보니까 생리 양이 아주 많고 생리통도 심각하고 그래서 좀 하루 이틀은 컨디션이 아주 나쁜 상태로 보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사실 그때 내심 좋아했죠. 나 이제 끝나나 보다. 생리 안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분고분 깔끔하게 사라져주지 않는다고. 약간 이놈이 질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리를 시작했고 둘째 날이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40대 들어서는 그래도 자궁 근종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했던 때 빼고는 아주 규칙적이고 생리통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와 이번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생리양이 많고 그리고 우울감도 꽤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고 근데 생리양이 많고 몸이 아프면 우울한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근데 그게 신체적으로 사람이 개운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증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가 아니라 좀 만사의 회의감이라든가 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허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여둘톡에서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너야 호르몬이야.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호르몬이 이제 너를 뛰기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랄까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래 이렇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좀 지식을 쌓아두면은 대비를 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방송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변화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왔잖아요. 저희가 성장기에도 그것 때문에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꽁꽁 싸안고 있는 고민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을 더 터놓고 이야기해보자고 메이의 새빨간 비밀 편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40대 중후반에 이제 접어드는 저희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 톡토로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또 저희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거나 몇 년 앞서 사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몸이 변하더라.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서로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보신 톡토로 분들이 계시다면은 12화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편을 들어보시면 이제 생리를 안 하는 저희의 어떤 선배님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편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좀 희망차게 살아보려고요.
어떤 통계 조사 결과를 본 게 떠오르는데 여성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행복감의 지수 변천 기억나나요? 봤던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결혼한 여성, 안 한 여성 행복 지수의 변화를 기록을 해놨는데 결혼을 한 경우든 하지 않은 경우든 50대가 아주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생리를 안 하기 때문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놈 거 끝내고 나니 시원하네 이런. 그리고 저는 몰랐던 게 제가 요새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탁구 채를 쥐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왼손은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양손이 다. 네. 그게 어떤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닌데 손가락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게 갱년기 증상으로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보편적인 증상으로는 열이 치솟는 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죠. 그래서. 더워서. 이 완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근육을 좀 많이 만들어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골다공증이 찾아오기가 쉬운데 이때 하체 근육을 튼실히 만들어 두면은 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력 운동도 따로 챙겨서 해야 되고 또 단백질을 신경 써서 먹어줘야죠.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선우 씨도 저도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하면서 부산에서부터 떠나와서 뭐 선우 씨는 기숙사에 저는 하숙을 하기도 하고 자취를 하기도 하고 다종다양한 형태로 살다가 나중에는 1인 가구를 꾸려서 오래 살았죠. 그랬죠. 직장 다니면서 자기 집안 살림하랴 또 각자 고양이 2마리 보살피랴 정신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죠. 40이 되어서 만나 함께 살게 된 저희는 예상치 못한 또 둘이 합가를 하면서 벌어진 여러 전쟁 같은 시기를 겪었고요. 그 모든 내용은 베스트셀러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려 20쇄를 맞은 그리고 대만, 일본, 중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훌륭한 책이죠. 네. 거기에 그 내용은 잘 수록이 되어 있죠. 8살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던 것 중에는 저희의 어떤 가사 노동에 있어서의 특화된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고 둘이 그것을 서로 몰아주기를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 씨는 도비로서 정리정돈과 청소를 저희 집에서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요리를 하면서 어지르고 다니고 대신에 빨래는 좋아해서 또 빨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식으로 살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68화에서는 저희가 각자 정리정돈 청소 그리고 요리와 빨래 분야에서 갖고 있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고도 유용한 도움이 되는 어떤 팁들을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나름대로 혼자 살 때도 그리고 둘이 살림을 합쳐서 살 때도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작지만 쓸모 있는 팁이어서 그걸 나누고 싶은 것들도 쌓이게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1인 또는 2인 그리고 고양이들의 생활을 운용하다 보면 근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여러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이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좀 더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살림을 운용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나요? 그럼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68화는 살림의 잔기술입니다. 기술은 조금 캥기고 살림의 잔기술을 한번. 그렇죠.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막 대단한 기술 보유자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톡깔 한번 하고 갈까요? 좋죠.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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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저희가 살림의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약간 주저하며 잔기술이라고 피해갔는데 사실 살림 얘기를 하면서 저는 먼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뭐 저희보다는 살림에 훨씬 고단수이신 독토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뭐 세상의 많은 업무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살림은 더더욱 완벽하려고 들자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끝이 없죠. 살림에 어디 끝이 있겠어요. 정말 완벽하게 단정한 그런 살림살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것을 매니지하는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림을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집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잘 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완벽한 살림 그 자체가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목표는 영원히 달성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합시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함을 느끼면서 집에서 잘 쉬겠어. 그리고 뭐 회사 일이면 회사 일, 나의 프리랜서로서의 일이면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림을 영위하겠어. 이런 식의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7, 80점 정도로만 세워두고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그냥 돌아서기만 해도 떨어지는 게 머리카락이고 저희 집은 고양이가 3마리니까 그들이 밥 먹으러만 왔다 갔다 해도 떨어지는 게 고양이 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싹 깨끗하게 없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쉴 수가 없죠. 한순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약간은 흐린 눈을 하고 살아라. 집에 어느 영역이 한 30분 정도 깨끗하면 그 정도를 목표로 하자. 집 전체가 하루 종일 깨끗할 수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살림의 잔기술들은 집안 살림을 할 때도 에너지를 조금 덜 들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구를 추천을 드리기도 할 테고 약간의 요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씨나 저나 저희가 성장하던 시기 한 30년 전에는 가사 구성원들이 같이 집안일에 어떤 참여하는 노력이 부족한 분위기였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가사 구성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 4인 가족 중에서는 저희 아빠는 가사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물 한 잔을 자기 손으로 떠드시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편중돼 있었죠. 대부분 어머니, 주부가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는 입시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뭔가 역할을 배분해주기보다는 그냥 뭐 공부에나 전념해라, 집중해라. 그리고 또 딸들에게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많이 하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좀 덜 해라.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지는 너는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더 습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욕망이 뒤섞여서 좀 자녀들도 살림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사노동을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볼 때도 그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중요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없이 커놓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제가 혼자 살면서 어떤 살림의 기술들을 터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물론 엄마가 너한테 시키느니 답답해서 내가 한다 이런 면도 있었겠지만 조금씩 더 연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여름한담 편에서 여름철 싱크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국산 올스텐 304 싱크대 배수구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작년에도 올해도 싱크대를 너무 쾌적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긴다라고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올해는 소리재를 열었잖아요. 네. 이 소리재는 작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싱크대도 아주 작은데 그 싱크대 배수구가 소형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쓰는 이 폭이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배수구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좁고 긴 안에 플라스틱 망이 깊이 들어있는 그런 배수구였는데 저는 그런 배수구 위에 뚜껑이 닫혀있는 그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또 그런 물 닿는 데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배수구망 8cm짜리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는 솔로홈이라고 하는 곳의 제품인데 그걸로 갈아 끼워놨더니 확실히 싱크대 관리하기가 또 편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기가 훨씬 간편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국산 올스텐 304 싱크대 거름망이라고 치시면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종류가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덟톡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손잡이가 달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철사로 이렇게 그걸 들기 편하라고 달려있는 손잡이는 없는 게 낫고요. 그리고 각지게 아래쪽이 깊이 패인 것보다는 유선형으로 깊이가 5cm 정도 파인 것을 쓰시면 좋고 그리고 뚜껑은 없는 것을 쓰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저는 그 편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스팀 다리미가 고장나서 고치러 갔었잖아요. 그랬죠. AS를 받았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스팀 다리미 사용할 때 물이 들어가는 수통이 있잖아요. 그 물통에 수돗물을 채워서 계속 사용을 하면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입구가 막히기도 하고 전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문제가 저희가 스팀 다리미를 쓰려고만 하면 차단기의 전원이 떨어지는 그랬죠. 게 문제였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가져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되도록이면 정수기 물을 채워서 사용을 하고 사용이 끝나면 물을 빼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팀 다리미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AS 비용으로 스팀 다리미 가격의 한 절반 정도를 지출을 한 것 같아요. 스팀 다리미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죠? 네, 한 30% 이상의 돈을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칼같이 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물을 한번 받을 때 많이 채워놓고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을 적게 해서 스팀을 하고 난 뒤에 물이 거기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되도록 정수물을 쓰라는 거. 왜냐하면 수돗물에 있는 석회 성분이 스팀 다리미 여러 번 사용해보면 아마 그 입구에 하얀색으로 물때 같은 게 많이 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수돗물 때문이더라고요. 그때 차단기가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스팀 다리미 차단기라고 쳐봤더니 그런 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를 쓰시는 분들은 그 물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언젠가부터 눌러서 다리는 다리미를 쓰지 않고 스팀 다리미만 썼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여름에 느꼈지만 어디 중요한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 좀 눌러서 잘 다려야 옷이 판판해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팀 다리미로 아무리 다려도 주름이 깨끗하게 안 펴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눌러 다리는 다리미가 평소에는 안 쓰지만 이때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 헐케 싸게라는 뜻이죠. 장만을 했습니다. 또 시원하게 모델명을 얘기하자면요. 아주 단순한 다리미예요. 다리미에 막 물을 넣어서 스팀 기능이 있고 이런 다리미가 아니라 레트로 다리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데 테팔 FS2920이라고 하는 건식 다리미를 샀어요. 다리미 크기가 아주 작고 가격도 한 2만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눌러서 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옷에만 쓰기에 간편하고 그리고 안 쓸 때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어디 옷장 구석이라든가 이런 데 수납하기 좋은 것이라서 스팀 다리미 왜 걸어놓고 보통 요즘은 쓰잖아요. 네. 그것과 병용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다리미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스팀 다리미에 정수물을 넣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병으로 생수를 사서 먹는 게 부담이 되고 페트가 계속 나오는 것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브리타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타 정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식의 정수기이고요. 이 정수 필터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브리타 정수기 필터는 플라스틱 통 안에 이 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데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브리타 정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가니까 계속 그게 쌓이잖아요. 9개 이상이 되면은 테라사이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브리타 정수기 필터 수거 이렇게 쳐보면은 바로 거기가 나올 텐데 여기는 여러 큰 회사와 아마도 정부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무료로 수거를 하니까 브리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미 얘기를 했으니까 빨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름에는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올여름에는 비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하니까 빨래를 할 날도 마땅치 않고 가끔씩 빨래를 했을 때 습도 때문에 바삭하게 기분 좋게 햇볕에 말리는 그런 건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헹굼물에 구연산을 좀 넣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양한 섬유유연제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섬유유연제가 성분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다 좀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독한 성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세제 회사들이 과연 믿을 만한 성분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가장 어떤 단순한 원료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헹굼물에는 구연산을 살짝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세탁할 때 과탄산소다를 조금 넣으면은 이게 빨래에 묻어있는 얼룩 같은 거를 잘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성분의 소재들은 뭐 세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방 청소할 때라든가 설거지를 할 때 뭔가 냄비가 눌러붙었을 때 이런 때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과탄산소다는 욕조 청소할 때나 싱크대 청소할 때도 쓰이죠. 그러니까 아까 선우 씨 얘기는 빨래할 때 세제와 함께 과탄산소다를 조금 섞으면 얼룩이 지워지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그리고 헹굴 때는 구연산을 조금 넣으면 냄새가 안 나고 상쾌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건조기를 사용하면 장마철에도 보송하게 잘 마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전제품을 하나 늘리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기왕이면은 없는 채로도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없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좀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주의라서 건조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빨래를 말릴 때는 건조기를 펼쳐두고 촘촘하게 널기보다는 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두세 칸씩 걸러서 좀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빨래를 널고 거기 서큘레이터 같은 걸 좀 틀어둬서 바람을 좀 빨래가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냄새가 안 나게 빨래를 말릴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또 저 추천하고 싶은 자그마한 도구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쓰고 너무 대만족이거든요. 뭐냐면 스크래퍼라고 하는 물건인데 아하. 스탠리 스크래퍼라고 쳐보시면 나오는 비용이 한 뭐 2-3천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긴 도구인데 스테인리스로 된 일종의 칼날이 들어간 주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쓰던 면도날 있죠.
그런 면도날이 여러 개가 동봉되어서 오는데 이 기구는 면도날을 그 기구에다가 장착해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인데 네. 그걸로 집에 어디 눌러붙은 데라든가 이를테면 저희 집은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강아지들처럼 얌전히 먹지 않잖아요. 약간 주위에 막 뭘 흩어놓으면서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사료를 먹고 나면은 애들이 밥을 먹은 옆으로 습식 사료가 많이 굳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을 뿌려서 닦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근데 그럴 때 스크래퍼로 살짝만 밀어주면은 이게 너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요. 이걸 언제 가장 잘 쓸 수 있냐면 선우 씨가 뭔가 빨간 양념 볶음을 했다든가 그러면 저희 집에 흰 주방 타일에 빨간색 양념들이 막 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닦으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든데 그리고 세제를 뿌려서 닦을래도 너무 독한 세제들을 써야 되고 근데 이 스크래퍼가 있으면요. 타일 위를 그냥 문지르면 그 모든 양념들이 그냥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청소가 아니라 물리적 청소로. 물리적 청소인 거죠. 이것은 두뇌의 어떤 내가 당연히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쾌감도 있고 이것을 쓸 때 너무 쉽게 이게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 쾌감도 있어요. 다만 악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에 쓰실 때는 이게 아주 뻑뻑해서 또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좀 힘을 줘가지고 꾹 누르거나 꾹 당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렇게까지 힘든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면도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날을 안쪽으로 넣어서 잘 보관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면도날을 장착할 때는 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지키신다면은 저는 살림살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 작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씨가 집에서 이 작은 칼날을 손에 들고 바닥을 보면서 약간 이삭줌 든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죠. 재밌거든요. 그리고 타일에 붙은 기름때 같은 것도 잘 떨어져 나오지만 끈적한 데 있죠. 스티커 자국 같은 게 눌러 붙어 있을 때 거기에도 이 스크래퍼를 사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래퍼랑 같이 또 추천을 해야 될 물건이 떠올랐어요. 뭔데요? 미니 청소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라이프썸이라는 곳의 미니 청소기인데요. 뭐 식사를 하고 나면은 행주로 훔쳐도 되지만 이것을 빨아들였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스러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가루라든가. 김가루. 김 한 번 자르고 나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죠. 그렇죠. 그리고 커피 원두를 갈고 나서 그 주변에 떨어진 원두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기로 흡입을 하자니 보통 우리가 쓰는 무선 청소기 같은 거는 좀 체급이 안 맞잖아요. 이랬을 그걸 가지고 오기가 너무 번거롭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들이대기에도 이 잔해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한 분자들인데 커다란 청소기를 갖다 대기가 좀 맞지 않을 때 이 탁상용의 아주 조그마한 미니 청소기 라이프썸 제품으로 쓱 한번 훑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저희는 진회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미니멀해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 뭘 어디 철컥철컥 뺐다 꽂았다 하는 게 아니라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충전대 위에 이 청소기를 세워서 올려놨다가 그냥 가지고 와서 필요시에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쓸 때 너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꼭 사용하는 물건이죠. 그리고 선우 씨는 머리가 긴 편이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거를 치울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네. 사람 털, 고양이 털 모두 눈에 띄는 대로 갖다 대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추천할 때 가성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청소기는 아주 단순한 물건이고 필터도
정말 단순하고 작아요. 그것을 자주 비워주시고 앞에 붙어있는 노즐을 가끔 세제로 이제 씻어주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오랫동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자그만한 거 나 하나 생각났는데. 뭔데요? 저희 집은 식세기도 안 쓰잖아요. 건조기와 식세기를 안 쓰네요. 식기세척기라고 예. 풀네임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식기세척기를 안 쓰고 저는 또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싱크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은 물이 많이 튀잖아요. 티셔츠 앞섭이 젖어가지고 배가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이 튄 것을 행주로 닦고 그걸 다시 짜고 이러기는 또 생각보다 아주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또 그 행주를 말려야 되고 빨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따라오니까. 근데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은 미니 스퀴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미니 스크래퍼와도 좀 약간 비슷하네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이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물이 튀어 있는 것을 고무판으로 싹싹 밀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말라 있으면 더 쾌적한 곳에 그냥 설거지 마치고 난 뒤에 몇 번씩 훑어주기만 하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말라요. 제가 쓰고 있는 물건은 다른 브랜드 거였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힘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게 자주라고 하는 브랜드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미니 스퀴지라고 하는 것도 유용하게 잘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찾아보면 한 9,900원 한다고 나오는데 가격까지 알려주시는. 또 최저가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뭐 온갖 브랜드를 오늘 다 실명을 얘기하는 때니까 저도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네. 주방에서 키친타올을 좀 덜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키친타올을 꼭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사용해보고 이거는 진짜 다른 제품들이랑 너무 급이 다르다. 레벨로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코스트코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한번 코스트코 키친타올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한 통을 던져주셨죠. 네. 저희가 네. 신세계가 열렸죠. 너무 짱짱하고 두툼하고 아주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좋고 튼튼하고 두툼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하나로 되게 아껴서 쓰게 되는. 아껴서. 네. 그 빨리 흐물어지지가 않고 좀 짱짱하기 때문에 살짝 뭐 오염이 덜한 것을 닦았을 때는 말렸다 다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코스트코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커클랜드 브랜드로 뭐 코스트코 키친타올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되고 커클랜드 키친타올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한번 살 때 너무 많은 코스트코 아시죠? 뭐든지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완전 미국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보관해둬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 빼고는 저희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죠. 네. 코스트코는 친구들이랑 여럿이 가서 같이 나누고 n분의 1로 가격 결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키친타올은 보통 옛날의 키친타올이 한 칸을 쓰는 게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다시 절반의 점선을 더 넣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은 태반이잖아요. 근데 이 코스트코 키친타올은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작게 절취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폭이 넓어요. 한 칸이. 근데 그것이 쓰기가 꽤나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살림에 있어서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왜 집에 곳곳에다가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면은 다른 데 쓰레기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집이 뭐 한 100평 이 정도 아닌 다음에야 쓰레기통 개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집을 더 쾌적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집 요정 도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있게 들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집은 각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대신에 메인으로 쓰는 것은 주방에는 당연히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쓰는
10리터면 10리터, 20리터면 20리터의 쓰레기 봉투가 딱 맞는 정도의 쓰레기통을 구해서 쓰시면 좋고 저희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죠. 10리터짜리. 네. 그리고 그것이 차면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게 냄새나 벌레 생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원칙은 주방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게 좋다는 겁니다. 뚜껑이 있게 되면은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뭐 양념이 묻어 있을 때도 있고 물이 젖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매번 뚜껑을 열고 넣을 때면 그게 쓰레기가 많이 찼을 때는 뚜껑 안쪽도 지저분하게 되고 안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뚜껑을 따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는 미관보다는 편리성, 위생을 생각하면은 주방에 있는 메인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없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군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은 곳은 어딜까요? 욕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자그마한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변기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는 이제 치실이라든가 렌즈 껍질이라든가 뭐 작은 샘플 화장품을 쓰고 난 뒤에 껍질 같은 것을 버리는 용도로 쓰는데 그리고 물론 생리대도 거기다 버리죠. 그런 작은 쓰레기통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절대 욕실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죠? 욕실 바닥에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튀기 쉽고 거기는 만약에 생리대도 넣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상상하면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희 집 욕실은 건식으로 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건식으로 하더라도 저는 바닥보다는 뚜껑이 있는 깔끔한 것을 변기 위쪽이나 뭐 좀 바닥보다는 위쪽에 따로 거치대를 두더라도 그렇게 네. 사용하는 게 더 쾌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도비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표정이 정말 많은 것을 전달을 하네요. 그러니까 젖어 있고 뚜껑이 있고 이런 것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균의 온상지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서 쓰레기통을 2개를 운영을 하다가 하절기, 여름이 되면서 하나로 줄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지만 굳이 늘려야 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해요. 쓰레기는 빨리빨리 봉투를 채워서 내보내는 게 나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로 당분간은 유지해 보도록 하죠. 저는 우리 집요정 도비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그런 어지럼꾼인데요. 저같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 되는 한 가지,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줘라. 그리고 사용한 뒤에는 그 자리에 갖다 놔라. 이게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평생 안 되네요. 그래도 우리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선우 씨는 사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리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씩가 정해주면 그래도 한 4번 중에 1번 정도는 까먹더라도 이거를 이 자리에 갖다 놔야지 하면서 챙기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물건의 자리를 정해줄 때는 그 물건을 쓰는 빈도를 생각해서 자주 쓰는 건데 어려운 곳에 가 있으면은 결국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꼭 넣어둔 자리를 고수하기보다는 이거를 자주 쓰니까 이게 저기 도로 들어가 있기보단 여기 나와 있구나 싶을 때는 그 잘 나와 있는 장소에 다시 한번 새로 장소를 지정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비슷한 물건을 비슷한 곳에 둬야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 티슈라든가 키친타올,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바닥을 닦는 데 쓰는 부직포, 청소포 이런 것들은 한 군데에 있어야 머릿속에 그 지금 얘기한 것들의 비슷한 카테고리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따로따로 놓여 있을 때보다 거기에 모여 있을 때가 장소를 빨리 정하고 거기에서 가져오기도 쉽죠. 그게 모여 있으면 재고 관리를 하기도 더 편하고요. 저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바 있는 맥시멀리스트인데 하나 씨랑 같이 살면서 전국은요. 대만, 일본, 중국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동아시아
권역에 이미 공인된 맥시멀리스트인데요. 네. 하나 씨랑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더 정돈된 삶의 방식에 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이걸 내가 제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되게 어렵다면 차라리 들이지 말자. 오. 야, 그러면서 이건 너무 뭔가를 좋다. 제가 좀 덜 사지 않나요?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덜 사죠. 왜냐면 그게 더 간편하거든. 그리고 선우 씨가 막 50개 있는 아이템을 하나 더 살 때 이럴 때 저랑 막 싸우고 이럴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죠. 숫자가 많은 아이템의 것을 하나 더 드릴 때는 하나 드리는 대신 2개 정리해줘. 근데 그랬더니 그것도 많이 서로 조율이 돼서 지금은 저도 옛날처럼 패닉이 되지 않고 약간 평형점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근마켓의 역할이 아주 컸고요. 맞아요. 최근에 브랜드 리뉴얼을 해서 그냥 당근이 됐더라고요. 당근 마켓이 아니에요, 네네, 이제? 마켓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약간 채소류랑 구분을 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파격적인 결정이죠. 근데 당신 근처의 마켓이었는데 이 당신 근처라는 그런 거였어요? 지역성을 더 살리는 쪽으로 해서 아마 중고 물품 거래 이외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하기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당근이세요? 그렇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면서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또 도움이 되는 곳을 추천을 한 군데 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저는 사실 아름다운 가게의 물건들을 많이 갖다 주는 편인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에 정말 넘쳐나는 책이죠. 맞아요. 출판사에서 선우 씨 한 권, 저 한 권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도 모자라서 마케팅팀 사이에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같은 책을 3권씩 보내주실 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주변 친구들에게 책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렇게 여분으로 쌓이게 되는 책들, 그리고 읽고 나서 정리를 해도 좋겠다 싶은 책들을 저희는 모아두었다가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데로 보냅니다. 굿윌 스토어고요. 여기는 기증을 하는 곳이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기증할 수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이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내가 이걸 기증할 수 있는 품목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상자에 그걸 담아서 기증 신청을 하시면 돼요. 전국 여러 곳에 굿윌 스토어가 매장도 있고 그리고 방문 수거도 나옵니다. 아마 저희 집 쪽에는 3박스 정도를 모으면은 방문 수거를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 수거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택배 신청을 하시면은 무료 택배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굿윌 스토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기부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굿윌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시면 장애인 일자리에도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굿윌 스토어 매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도 해서 고용 창출에 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단순한 거 하나만 더 추천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젖어 있는 거 싫어하고 싱크대 주변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잖아요. 네.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 고무장갑을 말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말리는 도구가 따로 있지 않다면 싱크대 주변에다가 걸쳐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쾌적하게 쓰시려면은 이곳저곳에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뭔가요? 그것은 고리집게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리집게라고 쳐보시면은 요거라고 아실 거예요. 스테인레스로 집게가 한쪽엔 달려있고 한쪽에는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단순한 집게인데, 이거 집에 한 5개 정도 있으면 빨래를 넣을 때도 약간 집어서 넣는 게 더 편리한 그런 걸 쓸 때도 유용하고, 수세미를 말린다거나 싱크대 주변에서 그리고 고무장갑을 말릴 때도 이 끝에 있는 고리를 어디다 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걸 데가 없는 분들은 싱크대 위에 보면 상부장이 있죠. 상부장 제일 아래 칸에다가 이 고리를 손으로 펴세요. 약간 기역자가 될 때까지 펴서, 기역자보다는 약간은 예가기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상부장 안쪽에다가 걸쳐두고
고무장갑을 그 집게로 집어서 널어두면은 가장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무장갑에서 떨어지는 물은 싱크대로 떨어지고요. 네. 싱크대에는 뭐가 있죠? 국산 304 올스텐. 거기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이 싱크대는 깨끗하게 보송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도비가 아까 화장실에 바닥에 휴지통이 있는 걸 상상하며 정말 썩은 얼굴이 되던 도비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고무장갑이 고리에 걸려서 잘 마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참 소박하다. 아, 화장실 바닥에 휴지통이 있어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상상했을 때 제가 아까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이지러지고 말았던 것인데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긴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씨를 지금 보면서 느낀 게 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야 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하면 거꾸로 좋아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먹을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 끼니는 뭘 먹을까 생각을 하고 맛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맛을 그려보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별로 귀찮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데 집중을 해서 뭔가 식생활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게 막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된 일,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렇게 좀 정을 붙이려는 애착을 만들려는 노력도 근데 이건 노력이기도 하고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어떤 부분은 좀 설렁설렁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포기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할 테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잘하게 되진 않아요.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선우 씨가 점심 때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 2종을 만들어줘서 저는 또 배가 볼록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 저희가 꽤나 오래 떠들었어요. 내일 또 초치기 편집을 하지 않으려면은 요리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요리에 대해서 던져주고 싶은 팁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두 가지. 네. 참 요약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요리이기는 요리는 한데요. 사실 한 시간을 따로 배분해야 마땅한 분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살짝만 한두 개만 던져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사를 도와주고 나서 부산으로 가시면서 메모장을 남겨놨어요. 거기에는 된장찌개 조리법, 김치찌개 조리법, 미역국, 콩나물국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인터넷으로 뭐를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민 이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배달 음식도 없었고. 근데 저희 엄마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먹는 한식 레시피를 저에게 적어주고 가신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맙고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혼자 살기 시작한 이제 막 1레벨의 초보 1인 가구에게 어떤 그런 정식 한식 레시피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김치찌개 1인분, 된장찌개 1인분을 사 먹는 게 훨씬 간편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혼자 살기 시작한 누군가에게 식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한식 메뉴 뭐뭐뭐를 해봐라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식사라는 것이 탄단체로 구성된다. 탄단지가 아니라 탄단체? 탄단체.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물론 인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의 기본 구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보통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식재료에 들어있기도 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 식용유든 참기름이든 사용을 하면서 기름이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내가 지금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가 그것을 신경 쓰면서 식단을 구성하고 또 식재료를 장을 보고 그것을 소진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미밥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자나 고구마 삶은 것, 옥수수 이런 구황작물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을 챙겨 먹는 빵이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식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되기가 너무 쉬워요. 대표적으로 뭐 라면, 뭐 분식 같은 거 그리고 한식들도 대부분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과잉된 식사가 많죠. 그래서 어떤 육류나 생선류, 두부, 달걀 이런 것에 단백질을 꼭 구성을 넣어주고 그리고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 채소류를 챙겨 먹는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식생활이 균형 잡히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한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뭐 파스타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식재료를 조리를 많이 하지 않고 먹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 소리째에서 야근할 때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처럼요. 그렇죠. 요즘은 계란 삶은 거, 뭐 과일 몇 점, 치즈 몇 점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요즘은 닭가슴살 익힌 것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리 초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하던 실수가 뭐냐면 기름에 볶는 음식들을 기름에만 볶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볶음 음식에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름으로 볶을 때 물이 들어가면 너무 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스타를 해 먹을 때 알리오 올리오를 해 먹으면 기름에다가 마늘을 볶다가 익힌 면을 투하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거기 면수를 넣어서 자작하게 점도와 간을 맞추죠. 그런 원리와 비슷해요. 뭐 어묵을 볶는다든가 감자를 볶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김치를 볶는다든가 이렇게 볶음 음식을 할 때 저는 기름과 물이 상극이라고 생각해서 기름에 뭘 볶다가 물을 넣는다고 이거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하게 물을 넣었을 때 촉촉한 볶음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 거의 태우다시피 볶음 요리들을 하게 되는 초보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들어가는 요리의 물은 생각보다 적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국물 요리를 만들 때 물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으면 주재료가 부족해지고 그 물에 맞춰서 간을 하려다 보면은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선우 씨가 저랑 처음 살 때 6인분씩 뭐를 그렇게 끓여놓고 나가곤 했던 그건 거군요. 간을 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손이 큰 거고요. 어쨌거나 국물 요리는 조금씩 시작해서 맛을 보다가 짜면 물을 더하면 괜찮은데 싱거우면 답이 없어요. 싱거우면 주재료도 더 해야 되고 간도 더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먹을 사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름에 볶는 요리에도 물이 들어간다. 그리고 물로 끓이는 요리는 물을 적게 해서 시작해라. 요 정도의 팁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용하네요. 근데 볶음 요리라는 것은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재료가 많이 있는 상태가 이제 볶는 거잖아요. 근데 튀김은 반대로 기름이 많고 재료는 적은 거잖아요. 네, 집에서 튀김해 드지 마세요. 네? 집에서 튀김해 드시지 마세요. 너무 귀찮아요. 튀김에 대한 팁은 집에서는 하지 말아라. 드리려던 말씀은 볶는 데에는 물을 붓는 게 가능하지만 튀기면 안 되죠. 튀김은 물보다 위험해집니다. 기름이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볶음 요리를 할 때 팁이었다라고 네네. 하는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집에서는 튀김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튀김을 어쩔 수 없이 너무 먹고 싶어서 꼭 해야 한다 할 때도 우리가 뭐 요리에 나오는 것처럼 튀긴 기름을 정말 많이 해서 거기에 재료를 풍덩하고 넣을 정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볶음보다는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자작하게 둘러서 거기다가 익혀도 충분히 튀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요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해볼수록 요령이 생기죠. 그 튀김 하느라고 튀김 옷 부스러기라든가 가루 같은 거 라이프썸
핸드 미니 청소기로 싹 빨아들이고 나서 남아있는 거 커클랜드, 코스트코 키친타올로 싹 닦아주고 타일에 있는 기름때는 스탠리 스크래퍼로 싹싹 긁어주면은 깨끗하게 싱크대를 다시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싱크대 관리사 도비의 말이었습니다. 아유, 훌륭하네요. 요리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애드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여둘 애드는 정말 사랑스러운 요리 책입니다. 제목은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 학교. 출판사 수호서재에서 나왔고요. 지은이는 예하라고 하는 손녀와 이 손녀의 할머니인 임홍순 씨입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된 과정이 독특해요. 네. 예하 씨는 지금 20대 초반, 23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린 요리를 하고자 하는 손녀인데 대학을 가지 않고 원래 사는 집은 의정부였는데요. 할머니가 계신 경상남도 진주로 가기로 합니다. 할머니는 한때 진주를 휘어잡았던 떡집을 30년 넘게 운영한 대표님이기도 하셨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평범한 재료로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 손녀와 할머니가 둘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만든 여러 음식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 사진, 조리법 등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 학교에는 이 수록된 요리 사진들이 정말 눈길을 끕니다. 딱 봤을 너무 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시골에 좀 소박한 그런 우리 채소들을 사용한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손녀딸인 예하 씨가 또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채소 요리들인데 굉장히 소박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 접시에다가 놓고 장식하는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약간 저희 호주 퀸즐랜드 갔을 때 그때 왜 에머로드 햄튼이라고 하는 식당에 갔었잖아요. 네, 여성 셰프가 이끄는. 네, 다양한 꽃으로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로 장식을 하는데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곳이었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저희는 그때 그 식당에 갔던 경험이 아주 오래도록 남아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의뢰를 받았을 때 이 겉표지를 벗기면 나오는 이 한상 사진, 수박이 있고 냉국이 있고 이런 채소들이 가득한 예쁜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와, 이 책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손녀 예하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일단 책에서 소개된 음식들의 사진을 먼저 보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예하 숫자 5 언더바 9입니다. YEHA 숫자 5 언더바 9. 여기 실린 사진들을 보면은 참 묘해요. 이를테면은 할머니의 장독 뚜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으로 그걸 들고 있으면은 그 질박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지금의 요리를 하는 비건 손녀가 그것을 진주의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숲이나 산에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꽃들을 채취해가지고 뿌려서 장식을 해서 그 감각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정말 세대가 그리고 시간이 여기서 통합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신기한 것이 어떤 글이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만 이미지를 봐도 그 속에 정말 할머니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훌륭하게 결합되어서 보통 왜 우리 할머니의 손맛 하면 정갈하게 그 할머니의 아주 뭐랄까요 정통성이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깨끗하고도 구수한 그런 음식의 느낌을 잘 담아낸 책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어떤 솜씨를 이 어린 손녀와 함께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담아낸 거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요즘의 요리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소개했던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처럼 이 책도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먹는지가 글만 읽고 사진만 봐도 정말 계절의 흐름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봄에는 쑥칼국수, 그리고 아카시아 꽃을 이용해서 떡을 쪄 먹기도 하고요. 그 아카시아 꽃 튀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아, 네. 아카시아 꽃 튀김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해먹지 않았었나요? 아, 그래서 내가 익숙하다고 느꼈구나. 아, 정말 이 삶 자체가 할머니와 손녀의 리틀 포레스트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 사진. 아, 아카시아 꽃 튀김이 아니라 사진은 아카시아 꽃 샐러드였네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봄 하면 떠오르는 두릅으로 브루스케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두릅 브루스케타. 그리고 봄나물의 대표 주자인 냉이로 밥과 두부를 섞은 속을 채워서 유부 초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죠. 봄나물들도 색깔이 푸릇푸릇하니 너무 예쁘지만 여름이 되면은 여름 색감은 또 아주 화려합니다. 옥수수죠, 여름은. 아, 맞아요. 네, 옥수수, 감자, 그리고 호박꽃을 감자전에다가 눌러서 같이 굽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색깔이. 여기 보면은 꽃으로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책을 넘겨볼 때 요즘은 식용꽃을 파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예하 씨가 그 주변에서 채취한 것들로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또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꽃을 아주 좋아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할머니가 뭐 들꽃이나 이런 것들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시곤 한다고. 할머니 너무 귀엽습니다. 맞아요. 근데 호박꽃은 실제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도 식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감자전에 눌러서 부친 거를 보니까 아, 정말 이 맛이 상상되면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언젠가 레스토랑에서 호박꽃을 그때 아마 튀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통째로 호박꽃은 크니까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와, 이런 맛이었구나.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볼 생각도 안 했고 쉽게 접하기도 어려운 거였지만 호박꽃을 볼 일은 그래도 곧잘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머릿속에 새로운 작은 세계들을 또 열어주죠. 네. 이제 9월이고 가을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가을 메뉴들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을 메뉴를 보면서 아, 이거 너무 꼭 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미역줄기 잡채. 미역줄기는 저희 선우 씨랑 저랑 왜 조성진 씨 공연 보러인가 목요일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학생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미역줄기 볶음이 있었잖아요. 그 얼마든지 학생 식당이니까 갖다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저희 둘 다 약간 파스타 한 그릇만큼 먹지 않았습니까? 너무 남들은 좋아하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닐 텐데 저희가 둘 다 좋아해서 열심히 먹었었고 이 미역줄기 잡채도 특별한 어떤 조리법은 아니에요. 미역줄기 보통 볶듯이 다진 마늘이랑 이제 양파 그리고 간장 조금 넣고 볶는데 거기다 당면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아, 이 맛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고 뭔가 미역줄기가 반찬이라면 이제 당면이 들어가면서 이 잡채 하나로서 완전한 요리가 되는구나. 아주 단순하지만 든든하겠다. 이런 맛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식감도 상상이 되고요. 단단하고 씹는 맛이 있는 미역줄기에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당면의 식감이 결합되어서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에 광기가. 제가 싱크대를 관리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선우 씨는 또 먹는 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네요. 그리고 자주 반짝이지 않나요? 그건 그래요. 이거 얘기 자주 하니까. 아, 가을도 단호박이 있어서 색깔이 또 너무 예쁘네요. 네, 호박과 들깨를 이용한 들깨국과 칼국수, 그리고 이제 무가 나오기 시작하죠. 무전이나 나물 이런 것들이 가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료들을 보면은 처음 보는 거라든가 신기한 거라든가 이렇지는 않은데 이것에 접근하는 방식이 새롭기 때문에 또 장식이 새롭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넘겨보는 쾌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조리법을 읽으면서 할머니의 어떤 살림 노하우, 지혜에서 얻게 되는 그런 상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 씨는 혹시 무의 어느 부분이 단맛이 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걸 어디서 요리책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여기서도 할머니가 예아 씨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초록색 부분이 답니다. 아, 저 이 책 읽었는데 까먹었나 봐요. 네, 다시 꼼꼼하게 네. 읽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초록색 부분이 더 풋내가 난달까 이럴 것 같은데 더 맵거나. 그래서 반대네. 항상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었어도 까먹고 나중에 물을 고를 때 하얀 쪽이 달겠거니 하고 고르게 되는데 할머니가 알려주니까 조금 더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 할머니의 여러 노하우들이 예하 씨는 그 전에도 아마 요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계량을 하고 시간을 재고 이런 데 익숙한 MZ세대인데 할머니한테 깨는 몇 분이나 볶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시간을 재 그냥 하나 꺼내서 눌러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진주시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쓰시는 그런 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 의정부 출신 손녀가 사투리의 어떤 표기에 그리고 리스닝에도 썩 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경상도 사투리로 읽히지가 않고 약간 전라도나 충청도 쪽? 네, 약간 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읽혀요. 이를테면 겨울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예하 씨가 그 새알심을 크게 만들어서 복덩이 눈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할머니께서 근데 이거 곰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주라면은 이거 곰돌이 아이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할머니가 진주 출신이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데서는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식재료들을 막 가져오시면서 희말탱이 없을 때 이것들을 잡숴봐 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진주분 같기도 하고. 네, 할머니의 실제 음성이 아주 궁금합니다. 좀 전에 새알심을 빚어서 팥죽을 끓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새알심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눈사람이 팥죽에 몸을 담그고 있는 이런 음식의 비주얼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아 씨가 참 감각이 좋아요. 맞아요. 예쁘죠.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좀 신기했던 점이 할머니가 30년 동안 떡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떡을 실제로도 많이 쪄서 먹고요. 이 책에 소개된 레시피들이. 그리고 떡의 재료인 찹쌀가루, 새알심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요리에 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쑥버무리를 쪄먹는다거나 아니면 물을 가지고도 무떡을 쪄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국물에 이제 되직하게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찹쌀가루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참고하던 다른 요리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떡집의 지혜가 배어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아, 지금 넘기다가 이제 동치미 사진이 나왔는데, 아, 너무 좋다. 장독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는 손녀와 할머니가 함께 만든 동치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정확하게 계량을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그 감과 촉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조리를 하시고 손녀가 그것을 기록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태도가 되게 재밌는 게 식재료가 이게 있으면 이걸 쓰지만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딴 걸로 해도 되지 뭐. 무슨 큰일이 나나? 이런 여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치미를 만들면서도 대파를 넣으면 좋은데 대파가 없고 집에 쪽파가 있어서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도 있으면 넣는데 없어서 그냥 안 넣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사투리인지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진주로 갑시다. 진주로 갈까요?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아유, 시원타. 사람도 그렇고 음식도 빈 구멍 하나씩 있어줘야 더 매력 있지.
않겠어? 어미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매력 있지 않겠어? 네, 이런 말씀이 참 좋죠. 저는 이 냉이만두가 겨울이 되면은 겨울 메뉴 중에 나와 있는데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사진을 보고도 아 냉이만두 너무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진을 넘겨보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목련 타코가 방금 지나갔잖아요. 꽃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다 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목련잎은 크니까 목련잎 위에다가 타코 속재료를 넣어서 목련으로 타코를 만들어 먹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익숙한 재료와 익숙하지 않은 재료, 익숙한 조리법과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이 아주 재미있는 배합으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 있는데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어서 요리에 관련한 것 외에 뭐 여름방학 섹션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조리 도구들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짝대기가 있어요. 저희도 오늘 다양한 뭐 주방 살림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써온 어릴 때 할머니의 할머니한테서 받아온 그런 짝대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V자로 생긴 그냥 나무 짝대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짝대기는 구하려 그러면은 산에서 또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오는 짝대기라니. 그리고 뭐 분홍 다라이. 나이 드니까 스댕 다라이는 무겁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홍 다라이를 쓰시고 뭐 저는 또 이것도 좋았어요. 할머니께서 떡집 하실 때 너무 오랫동안 떡 뒤집개로 쓰신 기구인 거예요. 아주 큼지막한 스테인리스로 된 스패츌러 같은 거죠. 이걸로 떡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과 함께 자신의 아주 오랫동안 써서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조리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떡집 할 때 쓰시던 뭐 쌀가루나 콩고물 같은 거를 내릴 때 쓰는 굵은 채인 얼기미, 그리고 고운 채인 접채, 뭐 이런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쌀이나 콩 같은 것을 계량할 때 쓰던 돛박,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낡으면서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믹서기 같은 게 가장 최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믹서기도 할머니가 30년도 넘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 40년 된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봐도. 네. 근데 이렇게 할머니의 삶의 방식을 보면 뭐 친환경 내지는 뭐 에코 프렌들리한 것이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가지를 사서 아주 오래 쓰는 거 그게 바로 친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겨울방학 섹션에 가면은 할머니가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랩을 쓰지 않고 보자기를 쓴다거나 신문지에 싸서 뭔가를 전한다거나 그리고 시장에 그릇을 챙겨서 가져가서 거기 담아온다거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오래된 도구들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고 계속 쓰시려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손에 익은 거를 계속 쓰시려고 하지만 이 비건인 손녀가 와서 같이 요리를 할 때는 우리 보통 할머니는 평생 뭔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못 쓴다라는 식의. 근데 이 이몽순 할머니께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주 열려 있으신 분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책 중간중간에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가 있는데 뜬금없이 할머니가 이러시죠. 뭐든지 그래. 뭐가? 난 뭘 하든지 안 된다고 생각 안 해봤어. 하다 보면 다 돼. 끄덕끄덕.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시간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아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도 어떤 요리를 이번에는 해야겠다 해서 꼼꼼히 레시피를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키위를 키웠는데 너무 많아서 한 대야를 갖다 줬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해보자. 갑자기 장아찌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것은 을에 이렇게 해먹는 것이 아니라 마침 이것이 생겼으니 이걸로 이걸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할머니랑 손녀가 으쌰으쌰 재미있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그때그때 절기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해먹는다는 것도 참 좋죠. 아까 얘기한 동지 팥죽도 있었고, 그리고 이 케이크 정말 예뻤는데요. 3월 8일에 할머니에게 여성의 날 기념일까요?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날은 모든 여성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함께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날이다. 이런 거를 할머니께 알려드리면서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아마 3월 8일 즈음에 한창이었을 매화루 케이크를 장식을 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게 음식을 하는 마음도 그렇고 할머니는 여성의 날 같은 거 모르겠지가 아니라 이런 거를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는 거,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서서히 끝나가는 걸. 그리고 할머니는 옛날에 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담그던 이런 지혜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손녀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끝나간다는 감각보다는 계속해서 뭔가가 이어진다는 감각을 할머니도 느끼시지 않을까?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책에 레시피와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지내면서 손녀가 쓴 여러 글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아직은 어린 손녀고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 할머니가 또 사랑이 워낙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뭐 진심, 사랑, 당신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그 애틋함을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의 또 고집이 있으니까 같이 요리를 한다는 것은 부딪힐 일도 많은 거거든요.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근데 예아 씨가 언뜻 그런 말을 썼어요. 할머니와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다툴 때가 있다. 근데 이 책에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마음을 아주 열심히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글은 다소 감정이 넘치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예아 씨가 가진 어떤 시선 같은 게 할머니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라는 점이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예아 씨를 통해서 한식이 정말 비건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품은 영역이구나, 이런 것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아 씨가 채식하면 처음에 샐러드만 떠올랐다, 풀만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어떤 사례로서 무청을 잔뜩 넣은 채식 감자탕 아주 얼큰하게 끓여내고요. 그리고 고사리가 듬뿍 들어간 파게장, 이런 음식들을 겨울 메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유행하고 한국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참 높잖아요. 근데 한국의 식문화가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가난하고 물자가 막 많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산천초목을 다 갖다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 전부 다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책에도 보면은 나무 순도 먹잖아. 엄나무 순 이런 거 그러니까요. 먹고, 온갖 걸 다 먹잖아요. 두릅 먹고. 산에 가서 예아 씨가 할머니에게 먹을 수 있는 풀을 배우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풀이란 풀은 다 이리저리 독성을 빼고 여러 조리법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노동 집약적인 음식이 나물이고 한국식의 채식인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세계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채식을 아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은 식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차곡차곡 배어 있는 게 또 이 할머니의 삶이기도 할 텐데 이 비건 손녀와 함께 만나서 이 채식의 또 한식의 가능성이 아주 새로운 형태로 많이 넓어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넘겨보는 내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요리를 직접 해서 드실 분들이나 아니면 요리 사진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 어떤 쪽에도 다 만족스러운 그런 책일 것 같아요.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였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연실 장수님한테 긴 카톡이 왔습니다. 네. 뭔가 업무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 카톡창을 열어봤는데요. 주말에 열린 고향 독서 대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동네 책방 부스에서 유독 저희들 책이 잘 진열되어 있더라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고향 성저 책방이라는 곳과 두 번째는 슈가메르헨이라는 서점이었습니다. 근데 장수님이 이 슈가메르헨 대표님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최다죽을 부스에 갖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현실 이야기 장수 대표님을 알아보시고는 흥분하시면서 사실 본인은 책을 잘 안 읽던 사람이고 에세이는 생전 읽지를 않던 사람인데 여둘사를 읽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후로 저희 책들을 다 찾아 읽고 그 이후로는 책 자체를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책방까지 열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니 굉장히 놀랍고도 뿌듯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슈가 메르헨에 저희도 고양시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 계신 톡토로 여러분들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67화는 레베카 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레베카 이영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8화를 내보낸 그 즈음에 승헌스라고 유튜버죠. 네, 너무나 끼가 많은 승헌스라고 치셔야 됩니다. 승헌스 님이 종종 레베카를 그렇게 흥얼거리고 부르곤 하신다고 해요. 약간 루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재즈 버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부른 거를 듣고 처음 승헌스 님이 레베카를 즐겨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승헌스 레베카 재즈 버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웃겨서 전 울었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번에 쿠키 음원으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 둘이 레베카를 흥얼거리는 노래를 넣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얌전하게 부른다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하우토토로님께서 너무 곱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랑 비교해서 고운 것일까 생각해보니까 승헌스님이 아닐까. 우리가 조금 더 웃겼어야 되는데 좀 심심하게 불렀구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넣으려고 넣은 건 아니고 쉬는 시간에 제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선우 씨가 같이 불러서 그거를 저희 맨 마지막에 아우트로 음악이 끝나고 나서 히든 트랙처럼 쿠키로 넣어두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레베카가 확실히 마성의 노래예요.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이 부르면 계속 같이 하고 싶어집니다. 10419450님께서 크크크크크크 끝난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두 분의 노랫소리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맨날 소문으로만 듣던 레베카가 도대체 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되네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우라는 성함을 가진 분의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외국에서 일을 하시지만 본인의 이름이 발음하기 힘들어도 한국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우토토로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현명한 우주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최근에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입사하기 전부터 영어 이름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영어 이름 없어도 잘만 불러요. 제 이름은 전형적인 한국 이름이라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해요. 진영인데 진년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업을 받을 때마다 매번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 이름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제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기 어려워서 내가 왜 내 이름을 바꿔야 돼? 우리 아빠가 지어준 내 이름인데. 네 이름이 레베카인데 내가 레라고 부르면 좋아? 라고 속으로만 따지면서요.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하셨네요. 히히 여사님께서 여둘톡의 영업당에 왓챠 신청했어요. 포커페이스, 브러쉬업 라이프, 레베카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저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왓챠 영업맨이 되어 있네요. 조만간에 또 다른 OTT 플랫폼의 컨텐츠를 소개하지 않을까? 이런 의무감이 듭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그렇죠. 위해서. 연남 팝둘기님의 댓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도 없고 저 자신도 남자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때 생각을 바꾸고 야구 동아리에 가입해 남자들 사이에서 겨우 배워보며 정말 즐겁고 열심히 했었는데 유학을 가는 바람에 10년 넘게 그냥 놓아버렸어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야구 생각에 지난주에 연습장을 다녀왔는데 오늘 딱 사연을 듣고 잊고 있던 야구 열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사회인 여자야구팀 서칭을 시작했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열심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언제나 감사해요, 작가님들. 혹시 톡토로 분들 중에서 서울 지역 여자 야구팀 신입 모집하고 있는 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광주 물주먹 톡토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야구를 그만둔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저도 이번 회차를 들으며 오랜만에 운동하던 때가 떠올라 설렜어요. 한국여자야구연맹 홈페이지에 가면 팀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팀들이 많이 있으니 연맹 홈피에서 지역팀 찾아보시고 다음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 페북에서 검색해보시면 각 팀 운영진과 연락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야구 생활 하시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 야구 사연 읽고 나서 저도 선우 씨한테 물었잖아요. 황선우, 야구를 한다면 포지션은 뭘로 하고 싶나? 저는 포수라고 답을 했었죠. 아무래도 포수가 팀 안에서 아주 희귀한 자원이고 경기의 흐름을 계속 리드하면서 투수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다면 포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씨는? 저는 유격수 얘기를 했었는데 한 룰을 담당하고 있는 것보다 이리저리로 다 뛰어다니면서 저는 공 보고 쫓아가는 건 좀 잘하는 편이어서 약간 요충지대를 이리저리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잘 어울리네요. 근데 선우 씨가 포수라니까 왠지 호흡을 맞춰서 투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여둘 배터리. 팀은 없이 둘만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김해공항, 김포공항이 다 부산시, 서울시 안에 있다 이런 정정 보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트초코 우유미님께서 언니들 늘 잘 듣고 있는 부산 출신 톡토로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이에요. 그리고 칠암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리랍니다. 그리고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랍니다. 라며 로컬이라서 말씀드려봐요 라고 저희가 그 기장이라고 하는 일대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행정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통용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똥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지난번 수라편을 듣고 지난 주말 인천 주안에 있는 영화공간에 가서 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로에서 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공유하고 싶어서 댓글을 답니다. 선선하니 가을 같네요.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9월 16일 토요일에 신도림 롯데시네마에서 있는 수라 상영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영화 상영은 오후 5시에 있고요.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수라의 경우에 공동체 상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상영편도 역시 구로구에서 공동체 상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레베카 편을 즐겁게 듣고 메일 드려요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전 특집 레베카라니. 메일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레베카는 제가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었는데요. 레베카 넘버의 강렬함에 푹 빠져서 그 뒤로도 옥주연 배우님과 신영숙 배우님의 뮤지컬을 찾아가서 종종 본답니다. 무엇보다 댄버스 역으로 가장 잘 알려진 두 배우님의 캐릭터 해석이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옥주연 배우님의 댄버스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대상을 갑자기 잃어버린 상실감에 말 그대로 미쳐버린 시련의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신영숙 배우님의 댄버스는 맨덜리의 설계자, 레베카도 휘어잡았을 것만 같은 섬뜩함이 있더라고요. 약간 여인천하의 정난적 느낌? 작가님들 말씀처럼 댄버스와 레베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배우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히치콕의 영화는 클립으로만 보고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말의 명화로 미리 정해둬야겠네요. 훌륭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변주되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는 것. 그래서 그 매력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고전만이 줄 수 있는 재미 같아요. 앞으로도 여둘 고전클럽에 소개될 콘텐츠를 기대합니다. 환절기에 작가님들과 톡토로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레베카 매니아가 계셨네요. 네.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도 가서 보시면 또 감상평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곧 복학을 하는 현토로님이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현토로입니다. 그동안 여둘톡 참 애정하며 들었어요. 그런데 작가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가는 안내 자막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걸 오늘 일기를 쓰면서 갑자기 알게 되었네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그리고 팟캐스트나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는 콘텐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팟캐스트나 음악 위주로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화 팟캐스트들에서 제가 본 영화들을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를 듣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 대화를 듣는 게 좋았어요. 제가 팟캐스트에 빠져들었던 것도 타인의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예요. 요즘은 팟캐스트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것이 재밌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달라 응원하는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감상을 썼는데 주인장의 답글을 읽으니 저도 모르게 감동이 왔어요. 가벼운 감사와 공감의 답변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작가님들이 왜 권유하고 말씀하시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힘을 얻고 저는 표현을 해서 시원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에게 좋았다고 말하려고요.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해요. 감정이 무뎌져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진 않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학교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오래 쉰 만큼 바쁘게 움직이면서 제가 진짜로 뭘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려고요.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는 작가님들의 목소리 덕분에 매주 저도 모르게 잠재적인 힘을 담은 조각을 마음에 조금씩 모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할게요. 여둘톡 좋아해요. 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크크.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건강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비웃어서 조금 속상했어요. 와, 아주 앞서 나가시는 현토로님이셨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건강을 챙기라고 얘기하는. 네, 이제 갱년기를 맞아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저희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현토로님은 표현을 해서 시원하고 상대방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힘을 얻고
이 부분이죠. 저희도 이렇게 너무 보내주시면 중요하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사실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만족스러웠을 때는 표현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거는. 네. 꾸준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톡토로님께서 제 밤을 채워주시는 작가님들께 라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22분이네요. 잠이 안 올 때면 여둘톡을 많이 듣는데 문득 저도 메일을 보내고 싶어져서 처음으로 메일을 써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요즘 초등교육, 공교육과 관련한 이슈가 꽤 많죠. 저도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교권의 추락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차원에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아직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학생들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짓밟힌 느낌이에요. 상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선배들은 휴직을 하라고 권하고 어떤 선배들은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러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은 회복하더라도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은 밤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작가님들께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메일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체벌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는 여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학생이 너무 무례하게 굴거나 아주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라도 교사가 그것을 제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주변에 많은 학부모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선생님들의 교권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는데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초등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죠. 그 집회에서 늘 항상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도 경찰 추사는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이번에 21만 명이 넘게 모였고 그것을 각자 한 사람마다 그곳에 모였을 때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앱을 시행을 해서 이게 21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이 통계가 집산이 됐는데 보통 이럴 때 경찰 추산 15,000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였으나 뉴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뉴스에서 안 다루는 어떤 대한민국의 면면이 지금 너무 많죠. 또 정말 답답함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시점에서 다음 날인 9월 4일은 돌아가신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를 맞아 초등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의 뜻을 모으면서 애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도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애도를 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업을 멈추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이걸 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파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하죠.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집회들이 이 익명톡토로님처럼 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처지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집회이겠죠. 물론 익명톡토로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추스르고 본인의 마음을 다독여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익명톡토로님에게 다시 업무 현장에서의 어떤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어떤 현실의 개선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다시 출근을 하셔야 되는 익명톡토로님께 지금 너무 두려움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듯 행동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네. 상대가 나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너무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나한테 생겨버린 어떤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꿋꿋이 메일을 보내보신다면은 그것이 누그러지거나 사라지는데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많은 초등교사 톡토로분들께 저희의 마음을 보냅니다. LA 톡토로님께서 메일 주셨습니다. 원래 LA에서 메일을 주시던 그분 말고 또 다른 LA 톡토로님이십니다. 다른 LA 톡토로님은 엘토로님이셨죠. 네, 이분은 2달 전부터 여둘톡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지금 34화에서 수선배가 남긴 댓글 중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은 50이 넘은 세 자매의 엄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을 여러 번 보고 또 즐겨봤던 사람이에요. 김하나 작가님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영화관에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야외 무대인 헐리우드 보울에서 여름 내내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9월 중순 또는 말쯤 김하나 작가님이 말씀하신 사운드 오브 뮤직을 싱얼롱으로 노래하면서 부르는 것을 구경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막내딸이랑 이 공연을 몇 번 보러 갔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이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수십 번 본 영화를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서 또 노래 파트가 나오면 스크린에 나오는 가사를 보며 몇천 명 되는 관객들이랑 크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LA에 이맘때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꼭 구경하러 가시기를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11월 초에 제 큰딸이랑 서울에 나갈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가면 호프마당에도 방문하고 부산에 가서 영도점 모모스 커피, F1963에 있는 달빛정원, 달맞이길, 그리고 흰여울길도 산책할 생각이에요. 물론 국제시장에서 비빔당면도 먹어봐야겠죠. 여둘톡 덕분에 사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기분이에요. 멀리서 작가님들 응원하고 있어요. 또 다른 LA 톡토로 올림 하셨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언젠가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화면에 싱얼롱인 것만도 좋은데 야외 무대라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토로님의 메일입니다. 근데 강토로님이 뭔가 업무 메일 스타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목에 본인의 메일 내용이 요약이 들어가 있고요. 레베카 카피 개인 해석, 퀸즐랜드 여행 후기, 귀뚜라미 은원 공유의 건. 공유의 건. 네, 저희와 같이 업무를 하시는 느낌이네요. 일단 첫 주제, 레베카 카피 개인 해석의 건입니다.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카피에 대한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객관적 기준, 그러니까 10년 동안 몇만 명 관람이라거나 컨디션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 또는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캐스팅 이런 것을 넘어 개개인마다의 상대적인 감상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닐까요? 언니들이 본 캐스팅, 그러니까 옥주연 웬디 캐스팅은 걸그룹 페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옥배우님은 본인이 걸그룹이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머쓱하다고 했지만 저는 캠핑클럽 보고 울었던 사람이지요. 아, 캠핑클럽은
명작입니다. 아니, 옥 배우님이 걸그룹이었던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도 캠핑클럽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2번, 언니들 따라 퀸즐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았어요. 아직도 처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언니들이 갔던 곳 중 일부는 가고 일부는 가지 못했는데요. 하나 언니는 다쳐서 서핑을 못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물이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오세아니아를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꽤 무섭더라고요. 브리즈번은 여러 가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내년 파리 올림픽 다음이 LA 올림픽이고 그 다음이 브리즈번 올림픽이래요. 퀸즐랜드는 참으로 배울 게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화장실 인심도 후하고 특히나 어딜 가든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영유아 동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 공간을 크게 짓고 안전 손잡이도 있으며 배리어 프리였던 점이 인상 깊었어요. 호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면서.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죠. 물론 여행 가면 행복하고 살기 위해 거주하면 괴로운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특정 인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고 다녀서 놀랐어요. 카페가 3시나 4시 이전에 문을 닫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오후에 카페인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워라밸이 좋은 걸까 싶기도 했고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2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약간 첨언하자면 호주의 카페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연다고 합니다. 대부분 새벽 6시, 7시에 열어서 오후 서너 시면 닫죠. 그러니까 한국의 카페 운영 시간과 좀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일찍 열고 일찍 닫는 거죠. 언젠가 또 어디로 훌쩍 떠나게 된다면 언니들이 갔던 곳을 참고할 것 같아요. 자랑 많이 해주세요 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질녘에 산책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산책할 때 채집한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갱토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들톡 68화는 살림의 잔기술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는 아름다운 음식 사진과 따뜻한 글이 있는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 학교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들톡이 있고 여들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